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유혜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볼링을 즐겨왔고 지금도 여전히 볼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볼링은 제 인생에서 뗄 수 없는 취미이자 삶의 일부였습니다. 처음 볼링을 시작한 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가볍게 게임을 해보던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한번 빠져들고 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볼링 특유의 긴장감과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의 짜릿함, 그리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실력이 느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볼링과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볼링만큼은 꾸준히 즐겼습니다. 물론 가족이 최우선이었기에 한동안 볼링을 멀리할 때도 있었지만 가끔씩 시간을 내서 볼링장을 찾으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병을 알았을 땐 이미 늦었고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후의 삶은 그야말로 공허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고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후 저는 자연스럽게 볼링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괜한 생각에 잠길 틈이 없었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 함께 웃고 떠들다 보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링은 저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인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단골 볼링장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의 얼굴도 익숙했습니다. 누가 언제 오는지, 어떤 스타일로 볼링을 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분이 혼자서 볼링을 치고 있었습니다.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얼굴이 궁금해지는 법입니다. 그분은 볼링을 막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공을 굴리는 모습이 익숙하지 않았고 자세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스텝을 밟을 때마다 균형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초보자의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서툴렀습니다. 한두 번 그러겠지 싶었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수를 보면 한 게임에 50점도 넘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분이 공을 굴리다가 손에서 놓치면서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공이 레인 밖으로 빠져나가고 볼링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직원이 달려와 공을 정리해 주었고 그분은 민망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정도면 볼링이 재미있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볼링 처음이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수줍게 웃으며 네,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순간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볼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아직 재미를 느끼기 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기본적인 자세만 익혀도 훨씬 편하게 칠 수 있어요. 몇 가지 알려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자 그분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볼링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쥐는 법부터 스텝을 밟는 방법, 힘을 조절하는 요령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제 조언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름이 미아라고 했습니다. 올해 60세라고 했고, 원래는 볼링을 전혀 몰랐는데 새로운 취미를 하나 가져보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처음 볼링을 시작했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아는 그런 저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볼링을 배우는 속도는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만나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볼링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과 과거 이야기까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볼링을 가르쳐주는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같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웃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니 제 자신도 활력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랑 볼링 말고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가까워지는 게 가능할까 고민했지만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시는 사랑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아를 만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뜻하지 않은 인연을 만났고 저는 다시 한번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 볼링을 접한 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볼링장에 간 게 시작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볼링이 이렇게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한 놀이처럼 공을 굴려보다가 점점 점수에 욕심이 생겼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볼링공을 손에 쥐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공이 손에서 미끄러져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기도 하고 힘 조절이 안 돼서 레인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기가 생겼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 날 때마다 볼링장을 찾았고 주말에도 아침 일찍 나가 연습했습니다. 공을 굴리는 법, 스텝을 밟는 요령, 손목을 쓰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배우며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스트라이크를 쳤습니다. 공이 핀을 맞추는 순간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핀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의 희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볼링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링에 빠져 살던 시절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볼링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따뜻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저는 볼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볼링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링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가끔씩 함께 볼링장에 가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아내는 웃으며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저는 스트라이크를 치는 쾌감과 실력이 늘어가는 성취감을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볼링을 해보겠다고 공을 굴렸고 볼링을 즐기는 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 삶에서 볼링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족을 꾸리면서 자연스럽게 볼링을 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가끔씩은 시간을 내서 볼링장에 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볼링 다녀오세요. 너무 늦지만 말고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가끔은 같이 가기도 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공을 굴리는 모습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아내가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서 볼링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아내 곁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고 집에서 아내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볼링장은커녕 친구들을 만나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있네요. 아내는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당신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밥을 차려 먹어도 맛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켜놔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라서 독립했고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채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볼링장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볼까?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볼링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와 소리가 반겼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 설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볼링공을 손에 쥐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공을 굴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공을 굴렸고 핀이 쓰러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치고 돌아가려는데 볼링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다시 볼링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볼링을 그리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볼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왔지만 점점 예전의 감각이 돌아오면서 다시 볼링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인연이 저를 또 한 번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릴 줄은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볼링장은 저에게 유일한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텅 빈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내려주던 따뜻한 커피 향이 그리웠고
저녁이면 TV를 보면서 나누던 소소한 대화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내 없는 삶에 더 익숙해지기 어려웠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바쁘게 살고 있었기에 전화 통화도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고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볼링장을 찾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즐기던 운동이었고 아내가 떠나기 전에도 종종 갔던 곳이라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볼링장에서만큼은 괜한 생각에 잠길 틈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공을 손에 쥐고 스텝을 밟는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볼링장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10여 년 넘게 다니다 보니 직원들은 물론이고 단골 손님들의 얼굴도 익숙했습니다. 대부분은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고 서로 볼링 스타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오셨죠? 오늘도 연습하시겠어요? 볼링장 직원이 반갑게 인사하면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습도 연습이지만 그냥 몸이라도 좀 움직여야죠. 저는 거의 매일같이 볼링장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는 오전에도 잠깐 들러 몇 게임을 치고 저녁에 다시 와서 단골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볼링을 친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서로 경쟁도 하면서 가벼운 내기도 했고 가끔은 3, 4, 5 모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낯선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여성분이 혼자서 볼링을 치고 있었는데 볼링장에서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록 계속 혼자서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그분은 초보자가 분명했습니다. 공을 굴리는 자세가 어색했고 스텝도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공이 손에서 미끄러져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서툰 상태에서 혼자 연습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공을 던지려다가 중심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괜찮냐고 묻자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닌가. 잠시 고민하다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그분은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처음부터 혼자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배워보고 싶었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분이 왜 계속 혼자서 연습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볼링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긴 하지만 처음 배울 때는 기본적인 자세나 공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 알려주면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혼자서 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려도 될까요? 그분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날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볼링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쥐는 법부터 스텝을 밟는 방법, 손목을 쓰는 요령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볼링은 단순히 공을 던지는 운동이 아니라 힘과 방향 조절이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특히 초보자는 손목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기 어려워합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힘 조절을 잘 못해서 공이 레인 밖으로 빠지거나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굴러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배우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손목을 조금 더 부드럽게 써보세요. 그리고 공을 던질 때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부드럽게 나갈 거예요. 몇 번 연습을 하더니 점점 공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와, 방금 공 되게 잘 갔어요. 그분도 자신의 변화를 느꼈는지 신기한 듯 웃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름이 미아라고 했습니다. 올해 60세라고 했고 원래는 볼링을 전혀 몰랐지만 새로운 취미를 하나 가져보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처음 볼링을 시작했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아는 볼링을 배우는 속도는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만나 연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볼링 이야기가 전부였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이나 살아온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저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볼링을 가르쳐주는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습니다. 미아 씨와 함께 볼링을 하며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초보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고 볼링을 통해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는 정도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연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관계는 어느새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볼링장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미아 씨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서서히 실력이 늘었고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칠 때도 있었습니다. 볼링공이 핀을 모두 쓰러뜨릴 때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와, 드디어 스트라이크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해내게 된다고 했잖아요. 미아 씨는 손을 내밀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한턱 쏴야겠네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볼링장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아 씨와의 첫 식사는 예상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평소 볼링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 조용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니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사실 볼링 시작할 때 엄청 망설였어요. 혼자 하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남들 앞에서 서툴게 공을 굴리는 게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미아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재미를 붙이게 됐네요. 처음엔 그냥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젠 볼링 치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저 역시 미아 씨와 볼링을 치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괜한 걱정이나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식사가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점점 자연스럽게 데이트처럼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볼링을 치고 식사를 하고 가끔은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시는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아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다. 미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 다 더 이상 혼자 남아있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아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미국에서 각자 직장을 잡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랐는데 어느새 아들들도 제법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반대하면 어쩌지? 사실 두 아들은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들이 제가 재혼하는 걸 반대한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국 망설이다가 두 아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두 아들이 함께 있는 날이었는지 화면 속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에요? 요즘 잘 지내세요? 저는 순간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늦추면 괜히 더 어색해질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두 아들은 눈을 맞추더니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두 아들의 표정이 놀란 듯 굳어졌습니다. 저도 예상했던 반응이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보니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첫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그래,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둘째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저는 미아 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볼링장에서 처음 만나게 된 과정,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가까워진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의지가 되어 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너희도 알겠지만 아빠가 혼자 지낸 지 벌써 10년이 됐다. 그동안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다.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보다는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첫째와 둘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첫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계셨던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진심이시라면 저희도 존중할게요. 아버지 행복이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아주 기쁜 반응은 아니었지만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래 줘서 고맙다.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아빠도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저는 두 아들에게 허락을 받고 미아 씨와의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오랜만에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식이었지만 그만큼 더 신중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은 아니었지만 저와 미아 씨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지인들 몇 명만 초대했고 볼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몇몇 사람들도 참석해 주었습니다. 두 아들은 미국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한국에 들어왔고 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려 했습니다. 미아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커다란 웨딩드레스를 입지는 않았지만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환하게 웃는 얼굴에서 저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회자가 결혼식 진행을 위해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하객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순간이니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고 저는 긴장된 손으로 미아 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식장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쪽에서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늦게 온 하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날씬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가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무척 날카로웠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미아 씨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여성은 다짜고짜 미아 씨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런 뻔뻔한 여자가 또 결혼을 해? 예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저도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두 아들이 재빨리 달려와 여성을 저지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미아 씨를 거칠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불륜녀 주제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너만 행복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불륜녀? 도대체 무슨 말이지? 미아 씨는 고통스러워하며 여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여성은 더욱 강하게 미아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가 놓고 이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 정말 뻔뻔하구나. 그제야 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성은 단순한 하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미아 씨와 과거에 무언가 얽힌 사람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도저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두 아들과 하객 몇몇이 여성의 팔을 붙잡고 말렸고 간신히 미아 씨를 그녀에게서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흥분한 상태였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15년 넘게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도 술렁였고 두 아들 역시 저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아 씨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그 여성과 거리를 두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미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 여성은 더욱 격앙된 표정이었습니다. 뻔뻔한 짝이 없군. 너 때문에 나는 가정을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어. 그런데 이게 와서 다른 남자랑 행복하게 살겠다고? 절대 그렇게 놔둘 수 없어. 여성은 울분에 찬 표정으로 그렇게 외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어쩔 줄 몰라 했고 하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두 아들은 여성과 미아 씨를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가깝다고 느꼈던 사람,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함께 시작하려던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저 여성이 말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아 씨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으며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기 전에 두 아들과 친척들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미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가 머리채를 붙잡힌 채 난폭한 공격을 당했고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모든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두 아들과 친척들이 급히 나서서 흥분한 여성을 떼어냈습니다. 가까스로 상황은 진정되었지만 이미 결혼식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회자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고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미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면서도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충격이 컸던 듯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그 여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불륜녀 주제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았어. 15년 넘게 불륜을 저질렀어.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아 씨를 보아온 제 눈에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볼링을 배울 때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만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이며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결국 저는 천천히 미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까? 미아 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 그 여자는 너무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미아 씨를 공격하면서까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미아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마치 자신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듯이 울부짖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결혼식장을 찾아와 난동을 부릴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아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까? 미아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저 여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미아 씨의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결혼식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두 아들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첫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결혼식은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결혼식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하객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중단하자.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결혼식이 이렇게 끝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오늘은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란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아 씨와 따로 대화를 나누지도 못한 채 결혼식장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도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저조차도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여자의 말과 미아 씨의 말이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15년간 불륜을 저질렀다고? 나는 저 여자를 본 적도 없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미아 씨가 그 여자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저 여성은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결혼식까지 망쳤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여성이 그렇게까지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결혼식장까지 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지만 미아 씨에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미아 씨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한 말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미아 씨가 그동안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과거를 숨긴 거라면? 저는 이 의심을 쉽게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아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날 이후로 미아 씨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아 씨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무겁고 답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볼링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볼링장에서 미아 씨를 마주칠까봐 혹은 미아 씨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다시 저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중단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아 씨를 믿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항상 따뜻하고 진실되었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의 그 여자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륜녀 주제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 15년 넘게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저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아 씨는 단호하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너무도 강한 감정을 담아 미아 씨를 비난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전부 거짓이라면 왜 결혼식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린 걸까요? 결국 저는 결혼식 이후 미아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여전히 마른 몸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저 좀 만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문을 닫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에서의 일이 사실이라면 저는 반드시 그 진실을 알아야 했고 만약 거짓이라면 그녀에게 확실히 따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내가 왜 그날 그랬는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몇 장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미아 씨와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거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둘이 포옹하고 있었고 어떤 사진에서는 호텔로 보이는 장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가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10년도 더 된 것들이지만 저 둘은 15년 넘게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아 씨가 저를 모른다고 했죠? 당연합니다. 저 사람은 제 남편을 만날 때마다 저를 피해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미아 씨는 제가 알고 있던 미아 씨가 맞았습니다. 따뜻한 미소, 조용한 분위기. 하지만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이 밝혀진 후 제 남편은 저와 이혼했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가정도, 제 인생도요.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과 새 출발을 한다고요? 저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진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녀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조작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저 사람이 제 남편과 깊은 관계였다는 걸 직접 본 사람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믿기지 않는다면 제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까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미아 씨가 거짓말을 했던 건가? 그녀가 떠나고 난 뒤에도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저 모습이 미아 씨일 리 없다고 애써 부정해 보려 했지만 사진 속의 얼굴은 제가 알고 있는 미아 씨와 똑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작은아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처음에는 아버지 결혼을 반대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걸 아니까 새 출발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큰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니 저희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도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들의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제 손안에는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아 씨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 정성스럽게 볼링을 배우던 모습, 서로 기대며 걸었던 공원길.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미아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이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사진을 직접 본 이상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닥 남아있던 믿음까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함께 새로운 인생을 꾸려가려 했던 사람입니다. 볼링장에서 처음 만나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레 볼링을 가르쳐주고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마음으로 미아 씨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미아 씨는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만난 것이었죠. 미아 씨는 여전히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가득했고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저와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를 속이신 겁니까? 미아 씨는 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날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그 여자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말에 미아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고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아 씨는 깊이 한숨을 쉬더니 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미아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당신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를 숨기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난동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 그 일을 모두 끝냈다고 생각했거든요. 끝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피해자는 아직도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아 씨의 말에서 거짓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미아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조용히 있더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아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자니 왠지 모르게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미아 씨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아 씨를 너무 믿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던 걸까요? 저는 제 사람 보는 눈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진실을 몰랐던 것이 억울했고 속았다는 생각에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께했던 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볼링공을 손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볼링장에서 그녀와 함께 웃으며
연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아련한 후회로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결국 관계를 정리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